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교재는 페이지, 이번 시간에 기말고사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2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별과 억압된 관련 이론에는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그리고 계층 이론, 그리고 이 관련돼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차별 안 받으신 분이 아마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발생을 많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별이 이제 너무 이제 과하거나 어떠한 이제 억압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조직과 국가가 개별적으로 갖는 욕망을 충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억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충돌의 각 체계 안에서 여러 체계 간에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천에서도 차별과 억압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종교나 어떤 장애, 또 연령, 신분, 학업, 학력, 그리고 국적, 이런 다양한 출신 지역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억압을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욕구, 감정 이런 가정에서의 어떤 정신적인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차별과 억압에 관련된 이론은 좀 많이 대두되고 있죠. 다문화주의 사회에서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서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런 가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근대 국가 체계 안에서 탈전통의 사회 공동체에서 구성하는 전망에 대한 철학, 이론, 사회운동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논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의 구성원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듯이 하나의 어떠한 문화 또는 소수자의 문화, 삶에 있어서의 충분히 보장받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다문화에 관련된 주요 개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개념의 이론을 살펴보게 되면 세계화, 글로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화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다문화의 중요성이 표면적으로 표출되면서 다문화주의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정서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근대성에 대한 인식론적인 도전, 세계화로 가져온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어떤 나타남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 근대화라는 것이 서구화의 개념에서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로 인해서 국제 간 사회나 경제적인 불평등, 문화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화두로 불러일으키는데 모든 사회가 그 안에 자리 잡고 또 문화적인 다양성, 정체성에 관련해서 규칙과 정치적 개입의 양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국경을 초월하고 또 경제, 환경, 정치 이런 모든 영역에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세계화의 물결, 세계 인류의 협력 이런 거를 지속해 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경제적인 기회를 목적으로 본국에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죠.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상위 수준의 목표 달성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세계화 과정의 기원은 근대화와 함께 시작이 됐다는 견해가 있고요. 또 인류 역사 시작으로부터 진행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반면에 경제 강대국 중심의 전 세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비난도 있죠. 그래서 각자 그 나라의 강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힘의 원리가 거기에 쏠리죠. 그래서 지금의 힘의 원리가 쏠리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 같은 경우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관세 협상을 한다, 관세를 얼마만큼 부여한다, 막 이런 거는 강대국인 미국에서 갑질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강대국 중심의 세계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또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획일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게 표면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뿌리 깊은 어떤 문화의 다양성의 생활 방식의 차이는 여전히 비슷하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 개념의 이론을 다문화 세계에서 세계화를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이주민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해외에 사는 한국 교포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들도 사실 이제 이런 이주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이어스가 이야기하는 이주, 민의 이주를 설명하는 이론은 경제적인 경쟁론 또는 문화 기반론, 국제 관계론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경제적 경쟁론은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경제적 경쟁을 초점으로 두고 시장 노동에서의 어떠한 그 주거 공간,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거를 놓고 쟁점을 벌이는 것으로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토착민은 그 나라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주민이 오면서 예, 힘의 원리가 어디로 쏠렸어요? 이주민에게 쏠렸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경쟁 관계.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차별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념에서의 차이, 문화에서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경쟁론을 부추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문화 기반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에 나타나는 문화적인 갈등,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간의 문화적 차이,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제 관계론인데, 나라마다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것은 자국민의 대한 이민 정책이죠. 난민 정책을 세운다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국가 간의 어떠한 이주가 경제 정치적인 민감성을 설명하기도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각 국가마다 국가의 나라에 사람이 없으면 그 국가는 마비가 되죠. 경제가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산업 사회에 있어서 사람이 많이 있어야 어떠한 경쟁 부분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점점 인구가 소멸되는 국가들은 어때요? 그 어떠한 그 국제 관계에서 경쟁력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 자원이 없고 재원이 없는데 이 나라를 다른 나라 강국에서 인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 인원을 흡수해서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이민 정책을 해서 받아준다. 난민 정책을 세운다. 그러면은 이 나라에는 뭐예요? 활기가 좀 더 솟아날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어서 인구가 없어서 공장들이 문을 닫게 생겼을 때 새로운 인력이 여기에 이게 투입이 되게 되면 공장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살죠. 경제가 살면 나라가 부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국제관계론에서도 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민감성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문화주의에서 우리가 1960년대 말 서구의 시민권 운동을 기폭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캐나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다인종 국가에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다문화주의에 있어서 1989년에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발전이 점점 더 중요하게 왔고 또 보수적인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인 다문화주의, 좌파 자유주의적인 다문화주의 비판적인 다문화주의, 뭐 분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문화주의의 인종 문화적인 집단을 하나의 독립적이고 폐쇄된 단위로 보고 집단 내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성차별이 난무하고 성별에 따른 권력과 이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뒤로 볼 때 문화다원주의가 보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문화다원주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문화에 있어서의 예, 그 다문화 관련해서 보완들은 결국에는 동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동화는 이민자가 현지인들과 유사한 생활 방식에서 생활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파크가 이야기하는 동화 이론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현지인과 관계에서 접촉하고 경쟁하고 화해하고 동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규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아 이론은 1920년대 기준으로 당시 사회의 진보적인 이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백인 우월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정당화되었던 20세기 초에 미국의 사회에서 문화적 동화를 위해서 주류에 편입됐다라는 이론은 파격적인 주장이었는데, 동아 이론은 미국에서 흑인 테러단 이런 활동을 볼 때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동아주의적인 어떤 사상이 들어짐에 따라서 대변이 되는 것이 또 있고 동아 이론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문화에 케이팝 문화가 서서히 해외 시장에 뚫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한국 문화의 어떤 가수들이라던가 한류 드라마라던가 한류의 음식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찾게 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동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어딜 가나 간판에 보면 지금은 한글뿐만이 아니라 영어가 거의 대부분인 한글 위에 작게 써 있거나 아니면 한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써 있거나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커피 카페 이런 경우는 뭐 영어로 풀네임으로 다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그 미국의 어떠한 그 영어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의 동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판에 또는 어떤 이제 우리가 광고에 있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왠지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좀 허전하다라고 해야 되나? 누구든 다 영어를 집어넣게끔 그렇게 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한글에서 고유한 한글에서 영어라는 그 단어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입간판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영어라는 그 네임들이 많이 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게 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이게 이제 동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적극한 침해에 근거한 침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수 집단으로부터 드러나는 문화적인 특수성을 한 가지로 묶을 수 없다고 간주했을 때 이 이론은 비판을 받고 또 전적인 동아주의나 이에 반해서 전적인 다원주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생활은 온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동아 이론의 한계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계 이민자들은 동아를 통해서 백인화가 가능했고 비유럽계 이민자들의 주 사회에서도 배척받아 동아가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자, 그런데 지금의 문화 다원주의의 이론에서는 인종과 민족 차별의 배제함에 있어서 문화 다원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다원주의는 각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한 채 개인의 존재를 강조하고 또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문화를 지닌 개인의 모여서 한 체제 형성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문화 다원주의의 동화 이론을 배제함으로써 다양한 백인 사회에서 융합하지 못하고 소수 민족이 지니는 고유 문화를 지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강압적 문화 이론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가면은 이제는 그 음식점도 예전에는 한국 식당들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뭐 레스토랑도 역시 뭐 이태리 레스토랑이라던가 프랑스 레스토랑 뭐 정통 음식 그리고 뭐 중국의 뭐 어떤 음식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 속속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의 식당 안에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들이 들어오듯이 예, 고유한 문화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문화 다원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원주의의 인종이나 민족에 기반을 둔 차별 이론에 배제하는 것. 자, 그래서 문화 다원주의 이론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개인적인 단일 문화주의자가 제시하는 상황에서 차별이나 통제를 받음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함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다원주의는 각자의 문화를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문화와 공통된 부분에서 이어가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해서 사회에 통합해 나가는데 이거를 중점으로 중요하게 둔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 다원주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 적응 유형에 있어서의 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예, 자꾸 이게 프로그램이 충돌이 일어나서 예,
없어지네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AS를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베리가 이야기하는 그 1990년대 행동에 관한 생태적 영향과 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 적응의 네 가지 유형을 소개했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이 통합 유형이 있고, 예, 동화 유형이 있고 분리 유형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주변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통합 유형이라 하는 것은 원주민 자신이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주한 곳의 사회에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98년 귀화에서 이주 여성 봉사단체를 맡아서 이끌어온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스민의 활동, 네, 이런 게 이제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동화 유형으로 새로 이주한 곳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원문화를 유지하는 데 소홀히 한다. 그래서 앞에 소개한 동화 이론에서 보듯이 일제가 한국 사람들의 억압을 해서 한국 문화를 버리고 일본 문화에 적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자신의 문화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억압을 통해서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동화 유형이라 하는 것이고 분리 유형이라 하는 것은 원문화, 자신의 원문화를 고집하면서 이주한 곳에서 접하는 새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서로 내가 뭐예요? 그 문화에 있어서의 원문화가 우월하다고 고집하면서 이주한 곳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 그래서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문화를 그냥 소중하게 한다라고 느끼는 이런 분리 유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주변화 유형이라 해서 소외 유형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원문화를 유지하는 데나 이주한 곳의 새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도 인색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민한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부적응한 사람을 갖다가 주변화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통합 유형은 현지와 모국 문화에서 모두 잘 적응하고 동화 유형은 모국의 문화보다는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가 높고 또 분리 유형은 모국 문화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더 강하고 주변 환경 이런 주변의 어떠한 유형화의 모국과 현지 문화에 모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유형들이 이렇게 특성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문화 변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문화 변용은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문화가 배경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의 접촉에 의해서 기존의 문화적 형태 이런 것들을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현상을 일컬어서 문화 변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2001년에 미국의 베리가 동아시아인 이민자를 상대로 동아시아계 문제 적응 척도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되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면서 결국 국가는 민족이나 인종 이런 것을 존재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또 더불어서 문화주의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지닌 소수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또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정체성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언어는 구체적인 개념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이주 여성이 하루빨리 내국인과 섞여서 한 체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은 입장은 문화 다원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의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의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 상대주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다문화주의와의 구별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주의의 한 사회에서 여러 문화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서로의 독특한 문제를 교차해서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 것과 프랑스 사람들이 오리고를 깨먹는 음식 문화가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이 개별 사회의 상대적이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맥락에서 문화 상대주의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문화든지 가치가 있고 정당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문화 상대주의와 상대주의를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존중. 근데 이런 데에서 매몰됨으로써 자칫 고유 문화와 정체성을 희박하게 하는 한계도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실제 적용의 한계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문화주의가 내건 어떤 슬로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거나 실제 적용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지지했던 공동체주의자들로부터 부의 재분배라는 본질적인 정치 사회적인 과제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주의가 사회 통합의 어떤 원리로 기능하지 못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한계점은 다문화주의에 반하는 단일 문화주의가 각 민족의 어떤 고유 전통 따위를 보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문화주의가 민족적인 단일 문화주의를 배제함에도 다문화 국가의 어떠한 그 단합을 해치거나 아니면 사회 분열을 조장시킨다거나 비판을 받는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극우 세력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일 문화적인 자유주의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문화적인 차이보다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이게 동아주의적인 정책이 수립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페미니즘에 관련돼서 학습을 하는데요. 페미니즘은 여성, 남성, 요 차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여성의 어떠한 그 여성주의적인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성주의,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적인 지위와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데 주의나 담론이나 이론이나 운동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의라고 하는 이 페미니즘은 성적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이론과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외됐던 여성의 위치를 드러냄으로써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페미니즘의 이론에 좀 가까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노동과 성역할, 그래서 페미니즘에서는 노동에 관한 이해는 생산성과 소비에 치중하는 자본주의의 금욕적이고 의무와 권리를 연상케 하는 계몽주의 방식으로 벗어나서 페미니즘의 몸 자체가 섹스얼리티라고 하는 장에서 노동의 수행하는 주체이고 장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어서 강조를 하는데 특히 사회복지에서는 빈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노인은 빈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라고 하죠. 자, 페미니즘이 강조하는 성 역할은 성별 정체성, 분업이 근간이 돼서 초도로가 대체로 이야기하는 여성이 갓난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면서 후에 여성이 사회화시키는 일을 담당한다고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는 모녀 관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되고 여성의 역할은 성역할에 있어서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각기 남자다움과 여성다움을 다르게 획득하고 이에 따라서 형성되는 성 정체성과 성 역할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녀의 어떤 분리와 또 자신만의 관심거리가 없고 자녀의 행복이 관심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기본 기대 구조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 있어서 여성은 자신이 돌보는 일의 일반화 그리고 여성의 모성적 자질을 어머니가 됨으로써 관계되는 일까지 모두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반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성별의 노동의 분업의 기초를 이루고 여성의 성격과 능력이 아니라 남성 지배에 관련된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에서 바탕을 둔다라고 하는 거죠. 가사 분담에서의 젠더 관점에서의 설명하면 젠더 보상 이론, 사회화된 젠더 역할이라고 하는 결과에 가사에 대한 노동의 접근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서 젠더 수행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가사노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오는지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구축된 젠더 역할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젠더 보상 이론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이유가 젠더 효과 그 자체에 있다라고 봄으로써 남녀 불평등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이게 자꾸 꺼지는 이유가 충동이 일어나서 그런데 둘의 어떠한 프로그램의 충돌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래서 페미니즘은 대체로 1세대, 그래서 19세기에 1950년대가 네, 1세대고 2세대는 1960년에서 1980년대입니다. 3세대는 1990년대에서 이후에 3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시기에 각각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을 하고 1세기에 자, 1세대 그렇고 2세대는 이제 직장과 가정의 평등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다양한 계층들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어떠한 사회, 정치, 법률계에 대한 어떤 지식과 지위와 역할 이런 걸 확대를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개념상 세대로 구분을 해서 발전을 해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이 어머니가 되면서 그 가정에 충실하게끔 만들어진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여성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젠더 수행적인 결과로 봤던 거고, 젠더 관점에서는 우리가 언급한 젠더의 의미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사회, 역사, 문화 측면에서의 형성된 남성과 여성 차이를 드러남으로써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육과 육아에 대해서 탈가족화는 물론 전통적인 성별 분업을 해체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젠더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젠더 계층화 이론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일정한 위계 질서의 성립에 있어서 고정된 성 역할 이런 것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별에 의해서 권력, 특권, 재산 따위의 접근이 불평등하게 나타남으로써 남성과 여성에게 분배, 공정하지 않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젠더 계층화 이론에서의 초기에 콜린스가 주장을 했고 이후에는 블룸버그가 샤페츠에 의해서 발전됐습니다. 콜린스는 신체적인 강제력이 어떤 시용이나 물질적, 상징적인 자원의 거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수단적인 변수가 있고요. 또 성이 강제 수단으로 통제할 때 그 성의 권력을 사용해서 성적 충돌, 이런 것들을 지배함으로써 젠더 불평등에 대한 체계를 창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학에 있어서 여성은 젠더, 정치 같은 주제에 다루는 다학제적인 학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여성은 우리의 어떤 문제의 실상이나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중심을 둔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성학에서는 여성의 입장을 정치와 문화 이런 것을 비롯해서 사회상의 어떤 연구, 성에 따른 사회 현상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여성학은 서구에서 학생운동이나 흑인 인권운동이라던가 시민운동이 한창일 때 1960년대에
시작이 됐고 국내에서는 1970년대에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여성학은 1980년대 이제 초기 대학에서 학문으로 구축됐고 남성 중심의 지식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반민족주의라고 하는 페미니즘은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 민족에 대해서는 뭐예요?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구분에 있어서 독립이나 발전을 꾀하였고 민족 의식이 깨이면서 시민적인 사회의 어떠한 자유주의를 추구하게 됐고 민족주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투쟁하는 기반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페미니즘은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의 이런 점에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페미니즘, 여성주의에 있어서의 근대 민족주의 기회에서는 여성이 배제되거나 남성에 있어서의 차별적 방식을 통합됨을 제거함으로써 페미니즘은 민족주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자, 그래서 반가부장제. 그래서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에 관련된 입장을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남성이 가장이 전통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가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족의 한 형태를 일컫는데 생산 방식에서 가부장제는 가족의 노동을 통제하면서 생산물을 일방적으로 소유하고 있죠. 또 가부장제는 여성의 출산, 노동 따위를 통제하는 남성 중심 지배 구조 형성을 특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고도의 성장이 발달되면서 1970년대 여성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부장제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남성을 상대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별 구조는 심지어 여성이 노동을 하고 가족 수입에 기여한다 해도 여성들은 자신의 경제적 기반에 비례해서 가정의 권위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회에 있어서의 제도에 있어서 여성이 행하는 어떤 무급 가사, 돌봄 노동 이런 공식적인 경제로 드러나지 않는 양성에 대한 불평등을 일으키면서 한몫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시간을 두어서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은 양성평등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공동육아, 공동 어떤 가정 생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성 페미니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보다는 훨씬 이 사상들이 많이 만연해서 좋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자, 계층 이론 또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계층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아이들이 싸우면 큰일이다. 옛말에 뒷받침한다라고 하겠음이라고 하지만 계층 이론은 불평등의 어떠한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층 간의 어떠한 이렇게 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계층에 딱딱 구분이 돼 있어서 수직으로만 연결이 돼 있고 수평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불평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계급과 계층은 결국에는 구조화된 불평등 설명에 쓰이는 개념으로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계급은 우리가 집단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형성으로 인해서 중점을 두는 반면에 계층은 사회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구분되는 비슷한 층에 이르는 사람들을 임을 강조를 하죠. 자, 이런 면에서 계층은 계급보다 더 큰 규모이고 계급을 포괄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차원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에 따라서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라 예를 들면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사서 가치를 증식하는 자본가에 대한 부르주아
생산 수단이 없어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계급주의, 프로레타리아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자본가, 노동계층의 노동가 이 두 계층 간의 어떠한 그 계급과 계층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자본가들은 노동을 증식시켜서 자기 이득을 취하지만 그 이득에 있어서의 내 노동력을 그 자본가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두 계층 간에. 자, 특히 계급은 개인과 어떠한 개인, 집단과 집단에 맺는 착취, 지배에 있어서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이 궁핍해서 자본가 계층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노동력이라고 한다면 상품을 소비해서 가치를 창출해서 그 과정에서 노동이 창출한 일부 부분에서의 자본가가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는 자본의 어떤 재생산을 위해서 공권력이나 소유권 중심의 법 같은 국가기구를 갖추어서 그 노동자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 간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사회 특징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나열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위계를 두어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따위로 분절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계층 간의 어떤 이제 우리가 재산상에도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고 적음을 이제 이렇게 계층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 그래서 뭐 많이 배웠냐 덜 배웠느냐에 따라서의 빈부격차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계급과 계층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배제된 계층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뉘는 중산층이라는 집단이 더해서 더욱 뚜렷한 어떠한 계층 간의 그 계급이 나눠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계층 이론의 전제를 살펴보게 되면 고전적인 이론에서는 마르크스가 베버와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이런 것들이 체계화된 것은 아니고 후세의 연구에 의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이론에서는 계층 간의 불평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기초, 권력, 부, 위신 따위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기회의 부족을 두어 있고 마르크스는 사회불평등 체계를 둘러싼 인간의 갈등, 사회 변동에 대한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사회불평등 체계가 인간의 정의롭지 못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의미한 노동이 생산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고전 이론이 여기에 필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고전 이론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의 양대 계급에 직접 충돌하는 사회로 보았죠. 그리고 이 계급 갈등에 있어서의 사회 체계에는 긴장의 주요 형태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주요한 개념의 근원은 중요한 이론적인 공헌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마르크스의 이론에 지나치게 경제 결정론에 치우쳤고 또 중간 계급 없이 유산자와 무산자로 계급을 구분한 것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고전 이론의 한계라고 보는 거죠. 자, 베버의 어떠한 계층 이론은 마르크스 계급 이론에 대안을 제시를 한 거고요. 또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서열 체계 그리고 집단에 대한 형성을 토대로 계급이나 지위나 정당으로 구분함으로써 자본의 다차원적인 관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고전 이론에 있어서는 마르크스가 사회 구조의 불평등의 긍정적인 토대가 경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베버는 비경제적인 사회의 어떤 영역,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종속되지 않은 것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한 거고요. 또 오히려 비경제적인 요소에 있어서 정치나 종교나 그 밖의 제도적인 구조에서 출현하는 관념,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베버의 이런 그 고전 이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계급의 문제에서 한정된 변인으로서의 접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신베버의 이론에서는 사회 이론을 통해서 갈등을 피함으로써 안정을 변동할 수 있는 여러 그 베버의 이론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층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현대 이론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이론은 가치 체계가 사회 체계 제도 안에서의 재반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수평 관계에 있어서의 서열화, 이런 것들을 사회 계층 간에 불러일으킨다라고 보고 사회 계층의 보편적인 원인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이론에 비해서 사회 계층이 보이는 한층 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대 이론에서의 인물, 데이비스가 이야기하거나 또 뭐 무어나 다른 토르프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계층에 관련된 기능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능론적인 계층론을 우리가 뭐 무계급 사회나 계층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존재되지 않는다는 것, 주요 형태로 지위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거의 비슷하다는 정도, 그리고 현대 이론에서는 노사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가 이끌어가고 또 정치가가 주위에 있어서 어떤 사회든지 비교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대학교의 어떠한 군대가 각자 자유로운 질서와 강한 위계 질서를 위해서 돌아감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제 이론 현대 이론에 대해서 내용들을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마르크스 이론주의 또한 신마르크스도 경제 결정론의 입장을 비판을 하고 계급주의 이분법적인 부분에서의 중간 계층에 대한 개념을 중시함으로써 인간 소외나 탈인격화, 개인화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마르크스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마르크스 이론의 주요 인물에는 플란차스와 라이트가 있는데, 이 플란차스 같은 경우는 신중간 계급에 있어서 지칭되는 신푸티 부르아주에 속한 화이트 칼라와 노동자를 개인주의와 직업 승진, 노동조합 보직화에 대한 반감, 부르주아의 지위에 열망을 감싸는 경향이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의 이론에 관련돼서 기본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어떠한 투쟁을 외부에서 규정할 수는 없고 또 사회 분업의 객관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경제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수준에서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신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결국 신배버주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음,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층 이론에 있어서 주요 개념에 관련된 생활 양식을 살펴보게 되면 일상에서 계층의 존재를 느끼면서 계층의 어떤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생활 양식에 의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생활 양식은 이렇게 첫 번째는 계급의 계층에 따라서 가족 생활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배우자의 선택에 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이 다르고 또 계층의 위치나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또 계층별로 자녀 양육 태도가 사회화가 다르고 부부 간의 역할에 관련된 관계가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상의 어떠한 특징으로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에 관련해서 건강과 사회 생활의 기회를 달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계층별로 아동의 성장 발육, 영양 상태가 크게 다르죠. 의료 이용 형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계층별로 우리가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사망률이 저하되죠. 그 효과로 상류층이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하류층의 파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 계층별로 생활 양식에 따라서 세 번째는
생활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 인제 모든 우리가 기본 생활에 있어서의 생활 양식이 계층별로 차등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의복에서 사람의 사회적인 계층, 신분 나타나는 지표가 되기도 하죠. 주거 생활에서의 계층 간의 차이는 더욱 명료하죠. 그래서 뭐 명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빌라촌에 사는 사람 아니면 쪽방촌에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계층 양식이 달라지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일탈 행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낙인해서는 안 되지만 하류층에서 범죄가 상류층에서 보다 더 발생이 되고 특히 청소년의 비행은 하류층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일탈 행위에 관련된 것도 생활 계층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층별로 나타나는 생활 양식에 우리가 동일한 비행이라도 상류층의 자녀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쉽게 모면될 수 있지만 하류층의 자녀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잦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봐주기식, 그래서 부모의 어떠한 부모가 뒷배경이 돼서 부모의 권력에 따라서 자녀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 이동과 지위 불일치라고 해서 사회 이동 역시나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를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건데 상향 이동이나 하향 이동 그리고 또 수평 이동 형태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면서 시간 차원에서의 세대 간의 어떤 이동과 세대 내의 이동으로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이론의 동기로 지위 열망을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 이동이 일어나면 지위 서열에 있어서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농촌의 부자가 대도시로 이사 와서 도시의 부자와 비교하게 되면 지위가 떨어지는 사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갑자기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하더라? 음, 어, 뭐 우리가 그 옷에 그 사람은 그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품위라던가 이런 게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면 졸부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회 어떤 산업화나 경제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일수록 사회 이동이 기회가 커지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개인의 어떤 지위, 균형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은 사회 이동에 따른 지위 불일치 상황은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 차원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태도, 행동,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직장에서의 어떠한 조기 퇴직한 사람의 침체된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위에 따른 권리와 수익에 있어서도 역할이 많이 다른데 계층 이론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그가 취하는 권리와 수익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지위에 따른 권리와 수익은 개인의 소속 욕구가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하겠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를 특권적이고 파격적인 보수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보수가 그 지위에 부수된 권리와 수익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대하여 뽑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그 이신에 맞는 자리를 고집하면서 취업을 미루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층 이론에서 우리가 갈등에 의한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층 이론은 계급이나 계층 간의 갈등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해 간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계층 간의 갈등에 의한 것 그리고 또 피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갈등 과정에서 적지 않은 힘이 서로에게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끝나지 않고 서로에게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사실이 있고요. 또 외부 체계와 내부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내재적인 발전론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회에 관한 강한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강한 입장은 단순히 주어진 현상에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옳고 그름에 합당한 관점에서 가려 판단하는 데 중요한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급 이론에서 계층 이론에서 고전 이론에서의 현대 이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론의 논지가 변화하고 있지만 마르크스의 노동자와 자본주의의 사회 계층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계급 분열은 계층 간의 갈등을 사회의 발전으로 이끌어오는 신배버주의의 관점을 취하는 기든스의 주장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 다문화주의 입장에서의
사회 제도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한국 사회에 편안하게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형성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의 형성 배경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다문화 사회 당사자와 관련해서 제도를 숙지해서 이들 당사자들이 합당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나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뜯어 고치고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완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단일 민족을 강조해 왔고 이 무렵부터 외국의 어떠한 이주자가 급증함에 있어서 단일 문화에서 전통적인 어떤 문화 개념, 강한 통일성, 한민족 강조, 또 다른 문화와 구분되는 경계를 강조해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그 다문화 사회복지 제도는 당사자에게 어울리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일 민족 국가에서는.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선언으로서 전통적인 문화를 개념하는데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제도에서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국적 취득이라던가 아니면 긴급 학교 입학, 친족 간의 어떤 상속, 보험 따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다문화 교육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 실천 복지에서의 다문화 사회의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에서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사례 관리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직접 개입 외에도 지역 중심, 기초 조사 또는 다문화 당사자 중심, 지원 유도, 그리고 또 기간 관계에 있어서의 유대 관계,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개인, 가족, 지역, 국가 연계 이런 것들이 강화됨으로써 가업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차이를 인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일에 중점을 둠으로써 구체적인 현실을 인간적인 사회적인 과정에서 인간의 일상 속의 실제 행동으로 만들어옴으로써 역사 과정에서의 우리 현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다문화가 작동하는 현장이 지역사회라는 측면에서 모든 주민이 함께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업, 그래서 좋은 다문화 시민사회가 되고 다문화 공동체 문화 만들기라던가 좋은 다문화 마을 만들기 이런 마을 문화 만들기를 통해서 다문화 사회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불평등에 대한 해소 있어서 페미니즘의 어떤 그 실천적인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성불평등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불평등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필요한 정당성과 방안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이나 사회에 생기는 양성불평등 사례가 사라져서 정당성을 페미니즘에 뒷받침해야 되고요. 또 여성이 수행하는 무급 노동을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필수적이었음에도 보이지 않는 또 농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가사 중심의 무급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이 단순히 성 차이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불평등의 역사성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성불평등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인 만큼 적절한 정부의 조처가 있어야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는 실천에서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페미니즘이 있어서 일가 가정 양립. 그래서 페미니즘은 일가 가정 양립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서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또한 취업한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출산 휴가제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에도 아직도 이런 제도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1988년에 노동법에 노동에 관련돼서 남녀 고용 평등법이 시행되면서 2007년에 제목이 좀 길어요. 이게
쭉 이제 이 법이라는 거예요. 자, 남녀 고용 평등법이 2007년대는 새롭게 개정이 됐는데 남녀 고용 평등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성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업주나 상급자가 동료 근로자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육아, 휴직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자, 이렇게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여러 사업을 실시하는데 2007년에 저출산 고령화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목적으로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수자를 위한 활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위한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성소수자라고 하면 동성과 같이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하면 어, 뭐 젠더를 떠나서 어떤 이제 그 하나의 다른 그 우리가 뭐 남성 여성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동성끼리 어떤 정체성이나 신체 따위가 사회적인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성적 지향에 따라 동성애 또는 양성애 또 범성애, 무성애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성 정체성에 따라서 트랜스젠더, 시스젠더, 젠더 큐어라고 구분하고 있죠. 이외에 여성이나 남성에 해당되지 않는 인터섹스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무렵에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각 대학에서의 성소수자 동아리가 결성이 됐고 2000년대는 민주노동당이 처음에서 성소수자의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의 인권 운동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에 관련 허용 따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죠. 불법이 아니라 아예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동성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뭐 결혼을 한다거나 하는 케이스도 좀 있죠. 그런 사례도 종종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 찾아보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그 사례를 좀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데 동성끼리 같이 살면서 이제 여성들인데요. 여성 두 분이서 같이 살면서 이제 결혼을 다른 나라에서 이제 결혼 증명서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뭐 혼인신고 제도 이렇게 하는 거지만 다른 나라는 결혼하게 되면 그, 그 자체 지방자치 그 판사나 그 종교 뭐 이제 둘이 결혼하면 이제 그 입증을 해주는 서류인데 그 서류들은 우리나라에 뭐 어떠한 강제성이나 그런 게 없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가 갖고 싶어서 또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분명 그거는 이제 또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을 해서 건강한 여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여아인가? 남아를 낳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산까지도 다루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평등, 성소수자의 어떤 권리, 그런 것을 이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한국의 어떠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뭐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2007년에 입법 예고한 이후에 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이 여러 차례 발의가 되었는데 종교계와 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를 위한 활동과 관련해서 기독교가 성경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찬반이 갈려 논란이 일어나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회복지사는 성소수자를 위한 옹호자의 역할을 비롯해서 개입할 수도 있겠는데 이때 자신이 처한 종교적인 입장에 의해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불평등 원인의 규명에 있어서도 계층 간의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도움을 주는 것인데 한정된 자원에 인간이 한없는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층 간의 형성에 있어서 불평등 상황이 더욱 거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서 규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에 어떤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 개선의 여러 방면에서의 가능성이 있고 또 자녀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계층 이론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점을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계층 이론의 적용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복지 제도나 어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대부분 당사자들이 그들이 처한 환경,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 간의 갈등 조정 역시나 우리가 이런 그 갈등 간의 조정들이 조직 간의 어떤 상황 파악으로서 당사자들의 어떤 형평에 의해서 이해를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부서별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먼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정의 첫 단계이죠. 자, 이런 계층 이론을 적용한다면 갈등을 맞이하고 있는 부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정의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 존중, 가치로 삼는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부서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밀어붙이면 그 갈등은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하게 볼 수 없다라는 측면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층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사회복지 기관 이용자 중 불만족하거나 부적응하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실제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스포츠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그 동아리 대표와 또 갈등이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관에서 이런 어르신들의 봉사 동아리의 대표를 맡아서 운영하게 유도함으로써 기관의 어떠한 소중한 협력자들이 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개인의 사회 이동에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의 생활 양식이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층 이론과는 어떠한 연관성에 있어서 입장을 좀 달리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맨 위에 있던 사람이 맨 밑으로 좀 내려와서 그 입장을 대보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의 최종의 뭐 책임자 내지는 중간 관리자를 해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이론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니즘, 여성에 관련된 그 철학들은 굉장히 이제 여성 상위 시대로 이제 들어온 계기가 꽤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 평등을 굉장히 부르짖고 그 남녀 평등 하에서 누구든 지위나 역할 그리고 본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쟁취하면서 사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들을 제끼고 많은 부분에서 어떤 그 공직 생활이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도 여성의 리더로서의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성 페미니즘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성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시작할 무렵에는 굉장히 차별도 심했고 억압도 심했지만 지금 들어서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 과거에 굉장히 차별과 억압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의 그 역경을 디디고 지금의 아주 살기 좋은 세상, 지금의 이렇게 여성 시대에 도래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론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렇더라고 보면 어, 네.
자, 요, 그 챕터 종교와 관련해서 문화와 영성,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문화와 종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관계상 요거를 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 없는 타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의 정의를 보게 되면 사회 전체적인 삶의 방식에서 한 사회 집단의 생활 양식, 그래서 인간이 만든 총체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일러가 얘기하는 거와 알렌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뭐 등등이 있는데, 타일러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타일러는 지식과 신앙, 예술, 도덕, 법, 규범, 간섭 이런 것이 이제 한 인간의 한 구성원으로서 획득하는 능력과 습관의 복합적인 총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렌이 얘기한 것도 역시나 문화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업적, 또 기여의 총체에서 예술이나 음악, 문학, 건축, 기술, 과학적인 발견, 정치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에서 의식주를 비롯한 사회 조직으로부터 타인에게 갖는 태도, 전통 등을 의미를 하는 것이 이제 문화의 정의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의 정의의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유형론적인 입장과 맥락론적인 입장이 서로가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유형론적인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이런 데에서는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사건보다는 인간 행동과 사고에 대한 심층 구조를 문화로 규정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유형론이고 맥락론에서의 입장에는 문화란 구체적인 양식, 생활 양식과 관념적인 체계에서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다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표층적인 인간 행동, 사고에 인한 상황을 문화로 규정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문화의 특성을 보게 되면 어, 디만이 이야기하는 그 문화의 특성에 있어서 문화는 학습된다라고 하고 문화는 변하고 또 문화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예, 정의를 했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어떠한 공유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는 학습되고 또 문화는 지속적인 동시에 동태적인 부분이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와 규범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관점 역시나 총체적인 관점과 상대론적인 관점, 비교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냥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문화와 다문화주의에 있어서의 다문화는 여러 나라의 문화를 연결시켜서 반영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각 문화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다문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종이나 민족, 문화적인 다원화에 대한 인구학적인 현상을 이야기했고, 사회 문화적인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인 이념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 그리고 문화의 그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이나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일러가 이야기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도 역시나 소수 집단의 문화와 민족성을 동등하게 가치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인정의 어떠한 정치라고도 불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도 역시나 본질적인 정의와 기능적인 정의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본질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기본적인 공통 요소를 종교와 종교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것. 그래서 종교가 궁극적인 관심에 붙잡힌 상태를 본질적인 정의라고 했고, 기능적인 것은 개인과 사회에서 종교의 공통적인 수행을 찾아내는 것을 종교와 종교가 아닌 것으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에 대한 스미스
이원규가 이야기한 심리적인 종교와 사회적인 기능을 살펴보는 거였는데요. 스밋 같은 경우에는 조정과 통합과 그 인지적인 적합함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이원규는 긴장에 대해서 해소의 기능을, 그리고 박탈에 대한 것은 보상의 기능을, 정체성에 대한 것은 소속감의 기능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나눠봤고요. 사회적인 기능 역시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기회 제공과 정서적인 지지라고 했다라면, 이원규는 사회 통합과 어떠한 사회 통제 기능, 사회 변형의 기능,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결국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양한 종교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힌두교나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애니미즘이나 포테니즘이나 샤머니즘. 자, 이런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가 내 종교 아닌 이상은 배척해야지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다문화주의 사회에서 내 거 아닌다라고 하면서 배척을 한다라고 하면은 갈등 관계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뭐, 성인기의 영성이 있고요. 노년기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우주적인 초월이 있고, 내면적인 일관성, 그리고 고독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어떠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총체적인 질, 향상을 추구하는 동안에 제도나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시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물질적인 원조뿐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영적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전인적인 원조의 통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종교와 영성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개인의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통합, 그리고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보면서 초월적인 힘의 원천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실천과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가치관에서 나온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배척하게 되면 갈등과 어떠한 분열의 원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성적인 인간에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생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나름의 삶의 그런 게 이제 인생에 녹록하게 배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강의를 좀 학습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새로운 장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